국민과 대안을 내놨던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오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9.7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황정민이었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16개 교량을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 안전진단 결과와는 180도 다른 결과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나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 투자 유치는 대통령실이 먼저 넷플릭스 측에 제안을 건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일자리가 6만 8천 개가량 생겨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화려한 성과 뒤에 해결해야 할 후속 조치들이 아닐까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오징어 게임 흥행 당시 제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모든 지적 재산권을 독점하면서 작품을 만든 국내 제작진에게는 제대로 된 수익이나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K콘텐츠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말부터 넷플릭스와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로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들이 무사히 탈출해 귀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우리 교민 28명이 공군 군용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수단 교민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서 약 1170km를 육상으로 이동해 이튿날 오후 2시 40분께 수단 북동부의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포트 수단에서 대기 중이던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편으로 홍해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시그너스 공중 급유기 편으로 우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애초 전날 밤에는 이제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 가운데 즉시 귀국을 원하지 않는 2명이 제다에 머물 것이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들 2명도 귀국하는 것으로 의사를 번복해서 28명 전원이 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교민 구출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과정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840km지만 이 교민들은 보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우회 경로를 선택해서 1170km 대장정에 올라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구성한 육로 이동 대열에 우리 교민들이 합류를 했고 또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이동 대열을 호송하는 이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초에 이제 그 포트 수단에서 이제 C-130J가 떠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애초에는 이제 우리 공군이 하르툼 공항에서 이제 그 C-130 그 수송기를 이륙시켜서 교민들을 탈출시킬 계획도 세웠었는데 네. 하르툼 공항 인근에서 이제 정부군과 이제 수단 반군의 격전이 벌어지면서 이 육로로 포트 수단까지 이동을 시킨 후에 이 수송기를 이용해서 사우디로 이동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교민들도 사실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렇게 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수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전을 잠시 멈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미국의 중재로 72시간, 만 사흘 동안 지금 교전이 멈춘 상태인데요. 이 군발 세력 간의 무력 충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수단의 지금 현재 상태는 수단의 정부군과 그리고 보통 반군이라고 표현하는 중군사 조직 신속지원군이 이제 그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미국 국무부는 이제 그 현재 시간 24일 밤 자정부터 72시간 동안 전국적인 휴전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그 블링컨 국무장관 이 발표를 통해 밝혔는데요. 네. 이 기간에 미국은 이제 수단 정부군과 RSF 그 신속 지원군이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휴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이 정부군과 반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약 400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수단 사태는 30년 장기 독재자를 쿠데타로 함께 몰아낸 군부의 1인자와 2인자가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아서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사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콘레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밝혔습니다.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동포사회도 나서줄 것을 윤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정부 연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즉 CEO를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 측은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순방 둘째 날인 현지 시간 2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등 이제 주로 경제 쪽 일정이 이어지고요. 같은 날 이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도 방문해서 한국계 전문가들과 대담하는 일정, 또 우주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대담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25일 저녁에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이제 친교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해서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정상회담은 이제 현지 시간 26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네.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른바 공동성명이 채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서로 확약을 그 이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핵 확장 억제 전략과 관련한 미국 측의
문서로 담보하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뭐 언급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그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뭐 어떤 공동된 이제 말하자면 뭐 그 공동 성명 또는 뭐 이른바 뭐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알려진 바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이 확장 억제 관련 방안은 이제 이 정상회담 전체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이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투자 과정, 그러니까 이 유치 과정에 관여를 했다 이런 설명을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 준비는 3개월 정도 했고 이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쪽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이 그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눈길을 끈 건 대통령실 내외, 그러니까 대통령실 부부라는 이 표현이었는데요. 또 이 관계자는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께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영부인 이 김건희 전 쿠바나 콘텐츠 대표는 그 오늘 벨자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즉 CEO와 별도 접견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 역할이 컸다. 이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재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뭐 그동안에도 뭐 재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뭐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성과라고 하면 일단 그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미국 안팎에 특히 미국 내에 이제 언론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거라서 네. 아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일통에 상당히 관심이 좀 뭐 많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관측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므로 양국 간의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사안은 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뭐 사실 국내에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 네. 보도한 내용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주어 논쟁이 또 뭐랄까 다시는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오역 논란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뭐 과거 이제 2007년 대선 때 뭐 이른바 주어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뭐 그 비슷한 논란이 오늘 또 한번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지난 20일 국내에서 미리 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에 이를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이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의 주체, 즉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낸 논평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에 대해 그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국어 인터뷰를 보면 네.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글 원문을 보면 주어가 빠져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석에서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 소지가 있게 번역됐다. 이런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는 전날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실이 국내 기자들에게 제공한 한국어 인터뷰 원문 발언을 토대로 한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트위터에 밝힌 해당 인터뷰의 이제 녹음 파일을 다시 체크했다면서 올린 원문을 보면 이 100년 전의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전은이라는 주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원문을 네. 오디오 파일을 다시 들어본 결과 그렇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밝힌 겁니다. 보통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나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외신에도 한국인 기자들이잖아요. 한국 교포라든가 아니면 진짜 한국인 기자들이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역시 이번 이제 인터뷰를 주도했던 기자도 한국계 기자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기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외신 인터뷰 또는 국내 언론 인터뷰 때도 이제 대통령 또는 이제 당시 대선 후보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언론에서 좀 해석을 대통령의 이 본뜻과 좀 다르게 했다는 식의 주장은 종종 있어 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렇게까지 녹취록 원문까지 공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주어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은 처음부터 보이진 않았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도 이 이른바 주어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한 이야기라면서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좀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오후에 이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그런 주어 논쟁으로 갈 게 아니다. 앞뒤 맥락을 가지고 대통령 뜻이 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유승범 대변인이 직접 이제 언론 인터뷰에 다시 응해서 네네.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논평에 임하겠다. 사실상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뒷맛이 이렇게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자 이 방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공식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회동 뒤에 양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으로 지정한 후에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 이미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으로 지정한 후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에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협의 보완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즉각 반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 후에 이제 이 야권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해 듣고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사실 민주당이 여러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 관련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다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지 이것도 관심거리였는데 일단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가 될지가 원래 오늘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때 이런 직회부 이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면서 오늘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제 전해철 위원장이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달라 이런 촉구를 했는데요. 반면 여당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다면서 이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련해서 뭐 야권,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거꾸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전해철 헌노위원장은 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결국 전 위원장은 다음 전체 회의 때까지 안건을 계속 협의해달라면서 다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 다음 차 이 환노위 전체 회의 때 이 직회부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것도 본회의에서 만약에 직회부가 된다고 하면은 처리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제약 조건을 좀 푸는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논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뜨거운 법안이 지금 간호법 제정안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 뒤에 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밝혔습니다. 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면서 또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지만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단독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이 브리핑을 통해서 간호법은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오는 27일 처리될 것이라고 이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번번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고 좀 무엇보다도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이 간호법 관련 별도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 대선 공약이 아니다.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면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있는데 공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간호법 문제에 대해서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조 장관도 발표해서 간호법 제정은 이제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고 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찾다가 봤는데 이거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 아닌가요? 처우 개선이나 뭐 이렇게 애매하게 발언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작년 1월 11일에 이 간호사협 대한 간호협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뭐 정확하게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했던 것 같지는 않고 예.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이제 이 간호협회 측에서 이런 법안 제정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뭐 잘 검토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그 발언을 했던 걸로 지금 찾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간호법 제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정안 비슷한 걸 내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서 1년간 임상훈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간호사 수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수급위원회를 만들어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네. 또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또 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문 간호사 역할을 확대하는 등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라는 걸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간호사 수의 부족과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 간호대학 학사 편입 제도를 2년 안에 마칠 수 있는 간호학사 특별 편입 과정을 이제 만들어서 간호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부 여당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간호사협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간호사단체와 노조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대한간호사협회 백창기 홍보국장은 과거 발표된 이 대책에서 크게 발전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한 내용도 담겨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늘 발표 내용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방향만 있고 구체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발표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는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 당의 요청에 빗발친 이후에야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이라도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 송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송 전 대표는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이르면 26일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또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출석 일시를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아직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할 것이라면서 그때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채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가 지역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교량에서 보행로 처짐 현상이 발견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남시가 사고 이후 탄천 20개 다리 가운데 정자기와 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임해교를 제외한 18개 교량을 긴급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16개 교량에서 처짐 현상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육안으로 봐도 그 문제가 그냥 보이는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처짐 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예. 저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네. 가서 봐도 이게 전부 다 처짐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였고요. 지금 가장 교량의 처짐 상태가 이제 심한 게, 이제 기준치의 한 14.5배 정도. 그래서 교량이 이제 허용치가 1.3cm만 이게 처져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19cm 정도가 이제 처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 거죠. 다리가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많이 처진 곳은 19cm 정도가 원래 다리 설치되어 있는 수평 높이보다 아래로 처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실제 한 1.3cm 정도만 처지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19cm 처졌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도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처진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 교량이 이제 힘을 받아서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네.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실안전 점검이 좀 있었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보였는데, 예. 이 아마 점검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제 여건 자체가 이제 점검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제 그 역량이 좀 부족해서 확인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시공 대상에 오른 교량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성남시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오늘. 예. 실제 교량들 자체 그 20개 교량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20개 교량 중에서 이제 2등급이 나온 게 한 10개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D등급이라고 해서, 이건 D등급은 이제 미흡 상태입니다. 이게 한 4개소.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한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2등급이고요. 네. 결국 2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은요. 바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가 이제 2등급이고, 지금 이제 D등급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에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내관되거든요. 네. 결국은 14개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부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개축을 하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량이 처지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사람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요. 예. 제가 이제 서서 왼쪽 손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왼쪽 손을 들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려가는 원인 자체가 하중이 이제 오랜 시간 작용이 되는 이런 사하중이라고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콘크리트의 그 무게에 관련된 그런 하중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정자교와 같이 교랑 하부 쪽에 상수도관 같은 것을 매달았을 때 발생하는 이런 추가 하중들. 그리고 이제 교랑 위에는 항상 그 차량들이 다니잖아요. 네. 차량들이 다녔을 때 이 바퀴 하중들 이런 하중이 작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된 하중이라든지 추가 하중이나 하라중 이런 하중이 작용돼서 처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실제 이 차도하고 고도부 그 연결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이 어깨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어깨부에서 이 하중을 이제 견뎌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괴가 됐던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어깨부가 이제 파괴가 됐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이탈되면서 빠져서 네. 이제 붕괴가 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가서 교수님도 직접 확인하신 거죠? 네, 저도 제가 정자교를 2번을 갔었고요. 예. 가서 보니까 이제 전부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전부 이탈이 돼서 네.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철근 일부 부분을 보니까 약간 더 부식이 돼 있어요. 녹이 좀 썰어 있는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교량을 건설할 당시 아무래도 이제 그 분당 신도시 건설할 때 그때 이제 만든 교량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이 정도 처짐 현상이 생긴다는 것도 예측을 못할 정도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 부실 시공이 있었을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예. 실제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캔트러버 어떤 형태의 그런 교량은 지금도 현재 계속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은 구조의 교량 그리고 또 보행교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다른 교량들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0년도, 93년도에 이 교량이 이제 준공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실 시공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고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실제 촉진시켰던 어떤 영향 요소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부실 시공한다고 그래도 18개 교량에서 16개의 교량이 지금 전부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건설할 당시에 뭐 그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지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감리 제도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시공을 하는 것을 이제 감독이 직접 하면서 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부실 시공을 예방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때 보면 이제 철근의 어떤 겹이음 위치들,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은 좀 되는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런 어떤 정착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현재 전혀 좀 문제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정자교를 가다 보니까 파괴됐던 그 이제 경관 서판 쪽 그 중앙 부위에 약간의 그 거무설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교량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좀 발생이 됐을 거고요. 예. 그 균열 속으로 어떤 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얼지 말려고 이제 제설제 같은 걸 뿌리게 되는데 아마 이런 제설제가 그런 균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철근 이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이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꾸준한 유지 관리와 함께 안전 점검이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안전 점검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은 크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기 안전 점검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점검, 이거는 약간 이제 기계를 좀 써서 이제 점검하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 걸로 돼 있어요.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라든지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 이제 봤더니, 이 설계 도면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점검 보고서 사항에 있는 도면하고
실제 교량의 도면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보고서 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페이퍼만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실제 점검하지는 않고 보고서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한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시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렇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회사나 이런 곳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책임은 물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공 관련해서 부실 시공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하자담보 책임기간 자체가 10년인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설계 부분도 물을 수는 없겠죠. 단지 이제 물을 수 있다고 보면은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시설 안전법에 따라서 현재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네. 아마 그걸 물을 수가 있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안전 관련 점검했던 그 점검 업체들 예. 현재 3개소 업체가 현재 경찰에 현재 구속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주한이님께서도요. 정자기업 순회교 등하교 출퇴근할 때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찔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분당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량들도 KBS 취재진하고 교수님께서 같이 살펴봤다고 하는데 뭐 안전점검 결과와 달리 위험해 보이는 다리가 꽤 많았다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일기 신도심이 이제 90년도 무렵에 이제 도시가 건설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공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뭐 외식검 쪽에서 나왔지만 이 회사 사용 문제들, 그러니까 바다 모래를 좀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철근 부식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의 탄산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일단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KBS 취재진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회교 같은 경우, 네. 순회교를 가서 봤더니 보도가 이번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정자기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회교도 이제 보도 쪽에는 잭서포트라는 이 동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부 네. 쪽에는. 네. 그런데 이제 차도부 쪽, 그러니까 이 교량이 이제 보도부 쪽이 있고요. 차도부 쪽도 역시 보도와 똑같이 이게 이제 캔트러버 형식을 갖고는 있는데, 예. 이 차도 쪽에는 차량이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도부 쪽에 그 슬래브 하면 쪽도 이게 이제 균열이 발생이 돼 있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보니까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빗물이 이 균열부 쪽으로 이게 침투가 돼서 거기서 새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요. 그리고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좀 탈락이 좀 돼 있고, 철근도 좀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대부분 보도부 쪽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중을 받고 있는 이 차도부 쪽, 캔트러버 차도부 쪽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잭서포트를 설치를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건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순회교 같은 경우도 처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처짐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도부 쪽도 점검을 해보니까 되게 문제가 좀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긴급 정밀안전 진단의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타났는지 또 발견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아마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안전점검도 부실 땜질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데요. 보도교 문제가 지금 자꾸 이제 관심이 되니까 차도 쪽은 안 하고 보도교 쪽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요. 실은 보도부 쪽은 이제 뭐 거기 당장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보도부 쪽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차도부 쪽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차도부 쪽인데, 이 차도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교량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차량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더 큰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부 쪽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같은 캔틀러벨 형식이면은 차도부 쪽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뿐만 아니라 지금 일산 신도시나 이런 곳들도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면 뭐 더 넓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국 곳곳에 이런 비슷한 교량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당시 이제 30년 이상 된 교량들 자체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의 비슷한 공법을 썼을 거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재료 자체도 비슷한 재료를 썼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기 신도심을 비롯해서 교량 자체가 뭐 50년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교량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정밀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은. 예. 그런데 정밀한 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좀 이게 많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정기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번 정자교 같은 교량을 보게 되면 이게 한 460만 원 정도면은 정기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2만 원 꼴에 이제 정기하는 점검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실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밀한 진단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게요. 네.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가 이게 올라가는 비용이 되게 되는데, 실은 이제 이런 어떤 정밀한 진단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미 막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정밀한 진단이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립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깎아요, 이것을요. 감축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밀한 진단에 넣는 것은 안전 예산이거든요. 예,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반면에 본인들의 어떤 복지성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 이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안전 예산이 깎이게 되고 안전이 이제 이게 방치가 되는 이런 결과를 찾아봐서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된 예산을 좀 의무적으로 지자체 또는 어떤 관리 주체 몇 프로를 갖다 의무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깎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점점점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좀 다가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다시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 수업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어요? 네, 이번 주 1위로 나온 분야는요. 스포츠 분야고요. 네. 키워드는 이강인입니다. 듣기만 해도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인데 네. 스페인 현지가 들썩대고 있고요. 이 스페인에 있는 기사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아이돌 이강인 마요르카의 혁명을 일으키다. 정말 뜨겁습니다. 네, 어느 수준이냐? 이제 최근에 24일에 이제 한국 시간 24일에 스페인 마요르카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익스에서 열린 이제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에서 이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활약으로 헤타페에게 3대1로 승리했거든요. 네. 이로써 이제 마요르카가 승점 40점 10위 고지에 오른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강등권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강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측되게 아주 중요한 경기를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지난 경기,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30라운드 전 29라운드에서 실제로 아주 맹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골도 넣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골도 정말 드라마틱했었던 게 헤타페, 그러니까 상대방 팀이 선제 득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요르카가 후반전 돌입 이후에 반격에 나섰는데 이강인 선수가 후반 11분에 세컨볼 찬스를 살려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반 19분에 동료 수비수가 역전골을 넣었고요. 마지막 또 피날레를 장식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저도 이제 봤거든요, 경기를. 네.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저리 타임까지 다 지나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정말 휘슬을 불 것 같은 상황에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이제 스프린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m 정도를 달린 다음에 그 안에서 1대1 찬스로 이제 원더골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 네. 때 했던 것처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후반에 끝나기 직전인데 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놀라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십 명의 이제 동료로부터 이제 박수를 받게 됐는데 현재 반응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이 언론 이제 워낙 이제 거기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표현들이 대단해요. 후반전은 그의 손에 구원의 문이다. 뭐 마요르카의 구원자다. 심지어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 딱 그 이미지 하나 트위터에 올리면서 네. 딱 단어 하나 썼습니다. 킹이라고 썼어요. 킹.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이강인 선수는 뭐 이제 KBS에서 했었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슈토리에서 예.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는데 10대 시절에 이제 발렌시아로 넘어가면서 유스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17살의 나이로 발렌시아 1군에 데뷔했는데 처음에는 기대만큼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하고 포지션을 못 찾다가 2021년에 마요르카로 이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첫 시즌에는 주로 교체 멤버로 활약을 하다가 후반기에 점점 출전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작년 2021-2022 시즌에서는 30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진짜 이제 월드컵도 지나면서 커리어 하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과연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이제 다음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초미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축구 팬 입장에서는 이강인만 있느냐, 네. 김민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김민재 선수의 팀인 나폴리 역시도 네. 연간 키워드에 아주 뜨겁게 나왔는데요. 또 이제 나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가서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줘서인지 나폴리의 리그 우승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폴리가요 1989년에서 90년 시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네, 그때가 왜 우승을 했느냐? 디에고 마라도나, 예. 네, 전설의 축구 선수죠. 예. 이 선수가 이 나폴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33년 동안 지금까지 우승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 팀 여러 플레이들이 다 좋았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같이 활약을 하면서 우승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폴리가 얼마나 뜨거운 광란의 분위기냐면 또 이탈리아 이쪽이 또 이제 이쪽이 뭐 나폴리나 이쪽이 또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벤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를 정말 무슨 호위하는 오토바이들이 있듯이 그 안에서 수십 대 오토바이가 선수들이 오는 버스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쇼츠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모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요. 네. 백종원 씨가 나폴리를 갔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김민재 선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33년 만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약간의 해프닝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폴리의 구단 또 시 정부와 팬들이 모두 지금 뭉쳐가지고 세리에 A 사무국 측에게요. 우리 축구 마지막 경기 하루만 늦춰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29일에 있는 경기를 30일로 연기해달라는 이유가 본인들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근데 이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 경기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승부의 그 승패 차를 가지고 미리 이 팀이 우승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29일 날 나폴리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에 다른 팀들이 경기를 하는데 네. 그 팀에서 거의 승패가 확정날 정도로 강한 팀과 약한 팀이 붙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폴리가 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우승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 경기 치르고 다음 날에 있는 다른 팀의 경기 TV로 보다가 네. 우리가 우승했네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0몇 년 만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 우리가 동시에 경기를 해서 우리가 축구장에서 같이 응원을 받고 싶으니까 정말 지자체까지 나서서 시 정부까지 나서서 하루만 밀어주면 안 되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 기분 좋은 소식에서 우리 좀 길게 소개하다 보니까 네. 2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빨리 좀 달려보죠. 네.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애 분야인데 좀 안타까운 키워드입니다. 아스트로 문빈 씨죠. 이제 고 네. 문빈 씨를 향한 추모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묵념이나 음방 그리고 추억을 회상하는 연예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제 해외에서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도 문빈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대사관 담장에 계속 끝없이 쌓이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도 있는데 아스트로 멤버인 이 고 문빈 씨의 팬들이 혹시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네. 이제 고 종현 씨죠, 샤이니 멤버였던 그 팬들이 오히려 이제 찾아가서 위로를 건네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네. 여러 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전세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당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부 대책이 나옴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의 법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건 정부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네. 우리는 어디까지 대책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또 이것을 가지고 좀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사기를 안 맞게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제도가 안 좋은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개가 좀 상충되게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두 번째는 탈당이라는 키워드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방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에 대한 관심들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 분야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흥미롭게 운동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운동장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네. 다양한 지자체에 있는 운동장들에서 다 다양한 행사가 지금 몰리고 있어서 운동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잠실 종합운동장, 예. 또 뭐 인천에 있는 강화공설운동장, 뭐 아니면은 함안에 있는 뭐 함안공설운동장 등에서 다양한 이 행사 그리고 이제 콘서트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말에 이런 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BTS.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BTS가 또 이 키워드가 자주 나오는데 슈가 씨입니다. 슈가 씨가 이제 첫 공식 솔로 음반 D-Day를 냈는데 예. 일본 오리콘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금이라고 하는 또 이번에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 타이틀곡 역시도 21일에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이 되면서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블랙핑크가 있는데요. 네. 블랙핑크가 지금 세계 투어를 돌고 있어요. 네. 근데 2달 투어만으로 수입을 1,000억 원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100억이 아니고 네, 1,000억이요? 1,0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단일 투어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어 수입을 올린 걸그룹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블랙핑크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네. 스파이스 걸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전설의 또 그룹 중에 하나죠. 네. 2019년에 월드 투어 수입을 넘어서는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티켓 수입이 올해에만 3,000억 원 이상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구리 전세 사기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 300명을 거느린 구리의 전세 사기업자 악성 임대인 뉴스가 KBS에서 어제 단독 보도됐는데요. 네. 실제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단 이런 일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축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 치르는 동안에 네.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금 갭 투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입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대거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이제 좀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찰이 이 일당 20여 명을 지금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전세 사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좀 이런 일 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슈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강수량 거제 19.6mm, 제주 13, 밀양 10mm 등 제주도와 경남권에서 10에서 20mm의 비가 내렸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전북 동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남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8도, 서울 9도, 부산 10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 낮겠습니다. 인천 14도, 서울 15도, 대전, 세종 16도, 광주 17도, 제주 18도, 대구, 부산 20도, 부산은 21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9.1도, 습도 88%, 오늘 강수량 0.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신문에서 독일 작센하우스 수용소 해방 78주년을 맞아 올해 94세인 생존자 에밀 파르카스를 인터뷰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작센하우스 수용소는 역사학자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잔인했던 곳으로 꼽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1936년 설립 이후 독일이 패전한 1945년까지 유대인과 동성애자 등 20만 명을 수감했고 강제 노역과 학대,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감자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파르카스는 이곳에 수감됐던 15세 소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29년 슬로바키아 북서부 지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는 12세인 그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다 급기야 1944년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작센하우스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파르카스는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는 이유로 일면 신발 특공대에 배치됐는데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하루 12시간 동안 군화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딱딱한 군화를 신고 30에서 40km를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참혹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현재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지만 인터뷰하는 동안
수용소 전시 물품을 둘러보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파르카스는 가해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2년 전 102세인 수용소 경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 경비원은 나치 전범 중 최고령의 나이로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0세까지 6해가 남은 파르카스, 그에게 건강관리는 하나의 의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나치의 전쟁 범죄를 증언하기 위해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 농구계 원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구를 다치게 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가 다친 기억은 생생하더라. 역사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Let's go.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356님, 우리에게도 100세가 넘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동원의 생존자로 살아계시잖아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 판결 때 본인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 미안하다고 하셨죠.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4287님, 우리나라는 분명히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가해자 일본은 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화나네요. 또 이런 의견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더 말 안 붙여도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한일 간의 관계 얘기하거나 역사 문제 얘기할 때 독일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독일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오후 강원 동해안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사흘 동안 규모 2.0 안팎의 지진이 10번 넘게 잇따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오늘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는 낮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 3시 55분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진앙은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33km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12시 오늘 새벽에도 네. 같은 지역에서 네. 규모 3.1, 2.3의 지진이 각각 관측이 됐습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육지까지 아주 큰 진동이 전달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예민하게 잘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흔들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바닥이 위아래로 2-3번 정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기상청의 설명에 따르면 연속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해에서 규모 2.0에서 3.0 정도의 수준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만 강원 지역에서 육지에서 관측된 최대 진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하다라는 네. 거고요. 진도 이 정도가 되면 건물 위층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거의 뭐 진도 이 정도, 지진 규모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아주 예민하신 분들만 네. 느끼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감 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규모가 되려면 보통 2.5에서 3 넘어가는 정도 그렇죠. 수준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뭐 그런 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전진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3일 새벽 1시쯤에 규모 1.7의 지진이 요 근처에서 감지가 됐는데 사흘째 10여 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여 차례에 가까운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앙의 반경 50km 내에서 오늘 발생한 지진에 1978년 이후 규모 2.0의 이상 지진이 34차례나 발생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2019년 4월에 규모 4.3의 제법 강한 지진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 동해 지역에는 1489년입니다만 양양 앞바다에서 추정 규모가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1681년에는 양양해상에서 1차 지진 추정을 이제 기록이 오래됐으니까 네네. 6.5에 이어서 2차 지진이 규모 7.5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이 넘는 지진은 29번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잘 감지할 수 없는 2에서 3 정도의 지진이 27차례, 3 이상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지진은 약한 진도로 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진 세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추가 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을 때 그때 지진 해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랬죠. 사실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뭐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예, 좀 그렇죠. 걱정스러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17차례 줄지어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선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어쨌든 땅속에 어긋난 단층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과자를 딱 부러뜨리면 팍 하고 터지잖아요. 네. 이렇게 부러뜨리면 그러니까 부러진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한 번 부러진 지역은 또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적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깊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특정 지역에 계속 지진이 발생한 건 좋은 징후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진이라고 하는 게 지진이 자꾸 반복이 되면 에너지가 쌓여서 언젠가는 큰 지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측인데 1905년부터 이 지역의 그 지진 자료를 보면 동해연안에서 규모 5 내외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지진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연안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930년대 강릉 앞바다에서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2019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감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2020년에 전남 해남 그리고 2019년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큰 지진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땅 위에서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일이 발생하면 후쿠시마 대지진 때 제가 놀랬던 게 물이 저렇게 빨리 들어와서 마을을 덮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체험했거든요.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면 해저 단층대를 조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일 것이고요. 예. 혹시 만약에 1000만 분의 하나, 억만 분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그렇습니다.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난은 미리 대비해야 된다. 네. 사전에 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매뉴얼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네. 좀 동해안 쪽에 있는 시민들은 좀 불안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제가 만약에 거기 살고 있다면 네. 약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건 혹시 큰 지진이 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60여 년 전에 묵호항 부두와 미판장을 비롯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바닷물이 1m 높이로 차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 지진이 있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 강한 진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네. 참 이게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요? 네. 일본에 지진 굉장히 권위자라고 불리는 재난안전 대비 권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이 지진에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싱긋 웃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진들이 막 그렇게 발생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일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표 같은 절취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지금 상황일 수 있다.
하여튼 좀 준비를 조금만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럼요. 예, 철저한 대비를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사전에 협의하고 훈련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엠폭스 확진자 오늘도 추가로 확인이 됐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엠폭스 누적 확진자 31명입니다. 역시 경남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고요. 피부병변이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신고를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위험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이 돼서 지금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엠폭스 확진자가 지난 7일 이후에만 26명이 추가가 됐는데 대부분 다 국내 감염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전까지 나온 5명은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제 조금 진행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증상 초기 열이 난다거나 두통이나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진이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질병청 콜센터로 문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엠폭스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도 네.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국산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진단하는 키트도 허가받은 제품이 없고요. 수출용 허가 제품 2종만 있는 상황인데 예. 질병관리청 설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유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진단 역량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그 백신인 덴마크 제약사인 바바리안 노르딕의 진네오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 제품을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확산이 되면서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건데 그래도 국산화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에서 네. 테러 대응용으로 2세대 두창, 그러니까 사람 두창 백신을 개발했고 2008년 허가 후에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지금 엠폭스에 쓸 수 있는지 네.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비임상을 연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나라에 엠폭스 확진자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게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키트 임상을 지원하거나 주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엠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증상들도 확인이 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 않겠냐.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어야 네. 개발 비용 원체 많이 그렇죠. 드니까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만들 때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정부가 사실 사전 계약을 하면서 투자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정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네.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전세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도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게 우선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꽤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마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는 분들 보니까 거의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월세를 살지 불안하게 왜 전세를 살아.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월세 계약 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집에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떼먹고 달아나는 가로챈다고요? 예, 그런 월세 사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작업은 문을 열어주면서 집을 안내했던 사람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계약하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거래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도 열어주고 또 이제 소개도 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집주인인 줄 알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삿날 가보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집주인이.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열쇠공 불러서 문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따서 들어가서 이사를 했는데 네.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경매에 붙여진다는
전단지가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진짜 집주인이 나타난 거죠. 알고 보니까 작년 7월에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서 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부동산 앱 등으로 본인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기어이 또 들어가서 사기를 쳤냐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그 사람을 아는 정도로 이런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계약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달 지급을 해야 되니까 네. 사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원래 월세는 보증금이 아주 세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문 열어주고 뭐 집 보여주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분들도 같은 편이다 지금 사기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또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전혀 안 믿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굴 믿고 누굴 안 믿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다 못 믿게 되잖아요. 예. 아, 참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여튼 그 계약할 때 결국은 이제 계약자들의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최대한 서로 약간 미안해 하잖아요. 신분증 주세요 이 말 하기가 저 계약하러 가니까 네. 참 민고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것보단 서로 좀 불편하더라도 계약하실 때. 네, 맞습니다. 보다 원칙에 충실하게 네. 진짜 깐깐하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뭐 정치권이 앞다퉈서 지금 뭐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 부담분이 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너무 부담이 커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론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매정해 보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1,000원의 아침밥 2차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8천만 원으로 늘리고요. 식수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25일 기준으로 90여 개 대학이 2차 공모에 참여를 했으니까 1차에 참여했던 41개 대학에다가 90여 개 대학을 합치면 130여 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치권도 가서 같이 밥 먹고 이거 꼭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5억 원으로 150만 명한테 아침밥 주기에 생색내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사실은 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이제 5,000원짜리 아침밥을 먹는다고 치면 1,000원은 학생이 내고 네. 1,000원의 아침밥이니까 네. 정부에서 1,000원을 내고 그럼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을 합니다. 3,000원. 네. 그러면 300인분을 계산했을 때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대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월 맞아요. 2천만 원씩 계속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 발전 기금을 통해서 이건 사실은 졸업한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후폭풍을 다칠 걸 알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대학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반발하지만 여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 지자체별로도 다 그 지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세금을 좀 잘 거둘 수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뭐 말씀하신 2,000원 것처럼 보태줄게 이런 데들도 또 있지만 있고 500원밖에 못해. 아니면 우리는 아예 못해. 이런 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인구가 소멸될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학이 있다 한들 이걸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정부를 또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예. 건데
이 문제 말고도 요즘 대학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또 있다고요? 네. 챗GPT입니다. 예? 이 챗GPT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시험에 활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 만든 데도 있고요. 교수들에게 만약 챗G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거면 그 기준을 만들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시선도 있고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우선 이거 뭐 다 써주는 거잖아요. 정보도 다 찾아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거면 사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챗GPT 도움받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문제도 못 풀겠으면 그럼 재수강해라.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잉 의존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만 꽤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챗GPT가 모아주는 그 딥러닝이라는 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그 진실을 선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비판 없이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활용 여부를 과제를 제출할 때 명확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챗GPT가 서버가 고장이 나면 과제를 못 내는 일들이 그래요? 생긴다고 하네요. 예. 너무 어딘가에 의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계속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자, 마지막 뉴스를 가겠습니다. 육군이 훈련병 4천여 명에게 군번을 잘못 부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군번이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식별하는 고유 번호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외우시는군요. 아직도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30대 기자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은 못 외우시더라고요. 군생활 길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지금 30여 년이 훨씬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번호가 기억이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 놈이 저희 아버지도 기억하시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에 4,900여 명의 군장병이 입대를 했는데 그 2020여 년에 입대한 군장병 4,900여 명한테 행정착오로 2023년 군번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사실 육군에서 인지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군번 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훈련소에서 군번을 잘못 부여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같은 시기에 입대한 동기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후임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연도를 표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연도 표기가 안 들어갔는데 네. 연도 표기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2022년에 입대했는데 2023년 군번을 줬으니까 나는 지금 한 상병쯤 됐는데 지금 이병하고 군번이 비슷한 거잖아요. 네. 자존심 상하죠. 군인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거 군 내부에서 내무반 생활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이거 고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못 고쳐주겠는데?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번을 정정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 소요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별로 불이익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합당한 설명인지 모르겠네요. 네. 글쎄요. 참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개선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문화유산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단연 직지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직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지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학계 공인을 받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지가 근데 이 고들 직자에다가 손가락 지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지하면 잘 모르잖아요. 왜 손가락으로 그렇게 뜻풀이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알쏭달쏭해서 직지의 풀네임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직지심체 요절. 맞습니다. 예. 네, 직지의 풀네임은 직지심체 요절도 아니고요.
원래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고려말 선생인 백운화상이 부처, 즉 불, 그다음에 하고 조사, 고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 심체를 직접 가리켜 보인 그래 직지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항목, 요절을 뽑아 엮은 책, 초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뜻이긴 하지만 줄여서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혹은 직지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직지심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실 이 책은 불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체만 이렇게 뺐기 때문에 그 불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네. 다시 한번 쉽게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말 선승인 백운화상이 부처를 직접 가리켜 보인 중요한 항목을 뽑아 요약한 책. 그러니까 부처와 그 고승들의 깨달음을 직접 이렇게 가르쳐서 보여가지고 그리고 보이면서도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불경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초록이다. 그래서 엮었다. 직지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거기다 넣은 것이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직지신경은 뭐 잘못된 표현을 우리가 배운 잘못된 거네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백운화상이 75살인데 1372년 9월에 석가모니 부처를 비롯한 과거 7불이라고 있는데 저는 부처 기독교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인도 중국 고승 138명 해갖고 모두 145가의 어록을 뽑아서 두 권으로 상하권으로 이제 엮은 것이 직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운화상 입적 3년 후 돌아가신 다음에 3년 후인 1377년 7월에 제자인 석참과 달짬이 청주 흥덕사에서 묘덕이라는 비구니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금속알제로 찍어냈다라는 게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두 권 중에 이제 상하권이 있었는데 하권만 남아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죠. 그러니까 금속 활자로 활자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 맨 뒷부분에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명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이게 확실하게 봐야 되잖아요. 직지를 보면 금속 활자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문의 행과 열이 고르지가 않아요. 활자의 크기와 모양, 인쇄 상태도 좀 고르지가 않은데 글자의 먹색깔도 차이가 있고 획의 일부도 인쇄가 되지 않아가지고 붓으로 덧칠한 흔적도 역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판할 때 이렇게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맞추거나 인쇄할 때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어떤 데는 이 먹이 많이 묻고 어떤 때는 또 밀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고 거꾸로 인쇄가 된 경우 날일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목판일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목판은 한 판을 그냥 인쇄를 그렇게 다 이렇게 파내잖아요. 새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활자를 이렇게 식자를 하는 거잖아요. 금속 활자는. 그러니까 거꾸로 글자를 만든 다음에 활자를 이렇게 넣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하는 건데 그걸 조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될 수가 있잖아요. 날일자 같은 경우는 헷갈리잖아요. 아래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빠진 글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활자를 주조할 때 쇠찌꺼기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한 글자 때문에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그만 자로 해서 두 자를 채워넣는 거야. 맨 마지막에. 그런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작은 활자를 뭐 대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판한 경우도 보인다라는 거죠. 이완희 스토리텔러 또 기자 시절에 식자 하던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지금은 아마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같아요. 지금 뭐 목판본에서는 볼 수 없는 목판본은 새겨 있는 거니까 그 초창기 금속활자본의 특성인데 금속활자를 주조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그거를 이렇게 판을 이렇게 제대로 조판해서 뭐 하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다.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초창기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장각 도서가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하려 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직지 반출 과정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직지는 사실은 그 구한말 그 프랑스 외교관인 콜랭드 플랑시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갈림덕이라고 하는데 그 갈림덕이 구입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입해 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랭드 플랑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파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파리 동양어학교에서 다시 중국어를 전공한 다음에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888년 6월에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가 돼서 3년간 1891년 6월까지 서울에 주재를 하는데요. 이후에 일본에서 한 5년 근무하다가 다시 1896년 4월부터 주한 공사겸 총영사로 두 번째로 서울에 부임하는데요. 당시 플랑시는 1차 때부터 이 공사관 통역이었던 모리스 쿠랑이라는 사람한테 야 한국에서 간행되는 모든 서적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권유하고 자기도 쿠랑이 그 한국 서지
목록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록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수집도 합니다. 유물 수집. 그래서 이 자기가 1차 부임 때 1888년에서 91년 사이에 3년 동안 수집한 고서는 또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약탈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약탈이 아니라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구입해서 가져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출해 간 건데 반출해 갔다지만 약탈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깔려 있죠. 원래 그 프랑스는 1차 때는 안 가져간 것 같아요. 네. 2차 때 그러니까 1896년에서 99년 두 번째 한국 군무 때 직지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입수한 직지는 동양어학교에 기증을 안 하고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모리스 쿠랑이 그 1901년에 그 펴낸 한국 서지라는 책을 부록판을 냈거든요. 예. 그 전에 뭐 쓴 거에는 이제 한국 직지가 없고요. 그 1901년에 이제 쓴 그 부록판을 낸 게 있는데 그것은 1896년부터 99년까지 추가로 모은 자료입니다. 네. 거기에 바로 그 직지가 들어 있는데 3738 항목에 직지가 등장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홀랭드 프랑시는 직지가 그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그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직지를 설명한 한국 서지 부록판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3738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38 그리고 한자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한 체계라고 했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377년 청주모 바깥의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됐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활자는 조선 태종의 명 즉 1403년 주자소 설치 및 계미자 주조보다 26년가량이나 앞선 그 활자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해놨죠. 그래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프랑시는 어떤 경로로 직지를 입수했습니까? 정확한 경로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 민속학자 샤를 루이 바라의 회고담이 있는데 거기가 좀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이 바라가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민속학 자료를 구입할 때 당시 프랑스 공사가 프랑시였는데 프랑시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프랑시가 이랬다는 거죠. 지금 프랑스 여행자인 바라가 매일 아침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이 조선 토산품의 견본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인들이 자를 막 들고 오면 이 바라가 조선인 비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오후에도 조선인 비서들과 함께 서울을 누비면서 민속품을 이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바라가 사들였다라고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주고 계속 이렇게 사들이려고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다. 거기 가면은 책을 사준다더라, 뭘 사준다더라 이렇게 그 과정에서 직지도 같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프랑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직지를 구입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셈이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입했잖아요. 직지를 정확한 이제 뭐 이렇게 경로는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걸 뭐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사지 부록판 한국 서지 부록판 아까 1901년에 냈다는 쿠랑이 냈다는 거기 부록판을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직지의 표지와 속지에도 보면 그 아주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뭐라고 써놓느냐면 직지는 불교 교리 내용을 담고 있고 금속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인쇄본이다라고 써놓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프랑시가 한자 이름인 갈림덕의 갈자에 프랑시의 장사다라는 그런 표시 그걸 명문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두고 그렇습니다. 갈자 위에도 연필로 한국 활자본으로 가장 오래된 책 1377년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일종의 메모지까지 거기다 넣어놓고 메모까지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저기에 표시해둘 정도면은 이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본인이 아주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해놨다라는 건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프랑시가 입수한 직지 이게 이제 1900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한국관이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전시가 됐었고 1901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서지 부록판에 또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11년 뒤 10년 정도 뒤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드루오 경매장 거기에 또 출품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만국박람회에 소개되는 과정은 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쿠랑이 그 만국박람회 한국관을 소개한 팜플렛이 있어요. 그 제목이
1900년 서울의 추억이라는 그런 팜플렛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디지털 자료관에서 잘 모르는 프랑스어를 그냥 이렇게 영어식으로 이렇게 보고 막 아주 헷갈리면서도 본 그런 원문 자료인데 보니까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 인쇄소가 있고 문학이 존재 번창했다는 것을 모른다. 한국인들이 10세기 이전에 목판으로 인쇄를 했고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개미자 즉 1403년에 이제 만든 거죠. 개미자와 아마도 이보다 더 일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국박람회 출품이 되고 네. 그 프랑시가 대한제국의 만국박람회를 참가한 거 전시관을 세우고 참가한 것을 도움을 줬다라고 그래가지고 고종으로부터 또 태국 훈장 1등상 1등 훈장까지 받는 뭐 그런 그래요? 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럼 뭐 당시에 조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프랑스도 다 알고 있었고 예. 수집한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네요. 그 만국박람회 만약에 전시관에 전시돼 있었으면 그 책이 존재를 알고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을 왜 경매시장에 내놨던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프랑시가 1905년 을사 늑약 이후에 프랑스 공간이 철수하잖아요. 예. 우리가 외교권이 없어지니까 예. 그 조선 땅을 떠나는데 2년 뒤에 30년 외교관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4년 만에 1911년 3월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제 수집한 유물을 883종을 경매에 내놨는데요. 그 경매 물건 중에 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은퇴 이후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만 하게 되는 거죠. 네. 당시 경매 기록부를 보면 직지는 경매 물건 중에 711번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서 프랑시가 이 경매 카탈로그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구텐베르크 발명 훨씬 전에 한국이 금속 인쇄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직지를 콕 집어서 홍보를 했고요. 당시에 그 총 경매 가격은 34,390프랑 2006년에 누가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1억 2천여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결코 싼 금액이 아니었는데. 합해서 그런 거죠. 아, 근데 그 프랑스 도서관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낙찰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경매 물건 가운데 108건에 해당되는 한국 관련 유물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직지 같은 일부 유물을 국립도서관이 산 게 아니라 당대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의 수중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개인이요? 그렇습니다. 이 베베르가 낙찰받은 직지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1억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 합해서고.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되지 않았을까요? 단돈 180프랑. 이게 네? 보니까 2006년에 누가 계산한 걸 보면 6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러니까요. 겨우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또 그거를 또 실수해서 놓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목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구입한 프랑시 컬렉션이 모두 108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1번이 뭐냐면 소학집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72번이 대한형법이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서적이고 네. 73번부터 102번은 지리서적이고 그다음에 103번부터 108번까지는 중국과 한국의 왕조 연표 그다음에 달력 예. 한글 반절표 그다음에 삼제부라 그래서 이 부적이에요. 악기를 쫓거나 뭐 이런 뭐 이 그려놓은 부적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웬일인지 몰라도 이게 파리 박람회에도 출품이 됐고 경매 카탈로그에도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으로 소개했고 예. 뭐 그런 직지를 쏙 빼놓은 거다라는 건데 이 웃기는 건 뭐냐면 직지가 그러면 부적보다 못하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뒤늦게 직지의 가치를 이제 알아차린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이 베베르한테 상고처를 해가지고 제발 좀 기증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베르가 선뜻 동의했습니까? 안 했다고 하고요. 베베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 직지를 뭐 그것만큼은 기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1943년에 베베르가 죽은 뒤에 그 약속이 지켜졌는데 베베르의 후손이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 직지를 기증을 했고요. 이게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직지에 프랑시 컬렉션이라는 그런 게 붙었던 고유번호를 네. 뭐 코리라고 하나요? 뭐 코리아라고 하는데 109번 직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지기는 뭐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 뭐 직지를 중국 도서로 분류해 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는 곳에 방치했다 이런 소문도 들렸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베베르 기증 당시부터 한국 서지로 인정해서 109번이라고 이제 잘 번하고 있었다. 한국 서지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보다 더 빠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이제 얘기고 그런 직지가 이제 재조명된 것은 1972년이죠. 아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 책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시를 안 하고 그냥 서가에 꽂아뒀을까요? 당시 1970년 되면은 지금 고 박병선 박사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거는 이제 연관이 돼 있어 그런데요. 그 해가 72년이 유네스코가 정한 제1회 체계해인데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1972년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장품 가운데 규중본을 엄선해가지고 특별전을 만들었는데 이때 직지가 이제 경국대전하고 여지도와 함께 출품이 돼요. 근데 이때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이 특별전 도록 서문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인쇄술이 한국에 전달되어서 3세기 동안 발전을 거듭했고 구텐베르크보다 수십 년 앞서서 금속알자를 다룰 줄 아는 놀라운 기술에 도달했다라고 직지를 소개합니다.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프랑스 국영 1TV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교과서를 바꿔야 될 금속알자 역사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 인쇄술의 발명가가 아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다라고 직지를 가리키면서 이 한국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1377년에 만든 책이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 이제 우리는 금속알자 영광을 동양의 한 나라 한국에 돌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 기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과서를 다시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양 교과서를 거기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서양 교과서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전시 도록도 보면 이 한국에서는 13세기에 금속알자가 최초로 사용됐다라고 하면서 직지가 뭐 도록에서 42번으로 소개가 되고 1377년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설명이 돼요. 흥석사에서 만들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1973년 1년 뒤에도 한 4개월 동안 동양의 보물을 주제로 한 특별전에 다시 출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병선 박사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지대모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도서관 서고에 묻혀있던 직지를 발굴한 해서 그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바로 박병선 박사다. 직지대모다고 하는데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직지의 가치라는 것은 일관되게 그 프랑스 외교관인 플랑시가 소장할 때부터 일관되게 알려져 있고 1900년 만국박람회 11년에 경매시장 50년에 기증될 때 72년에 체계해 출품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때도 다 가치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국내에 알려진 게 1972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럼 직지대모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니네요. 이 특별전 개최 소식, 직지의 출품 사실을 처음 알린 언론이 조선일보인데 특정 보도가 있었죠. 근데 그 기사에 박병선 이름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특별전을 특정 보도한 신용석 전 조선일보 파리특파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지와 박병선 박사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고 어찌된 일인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7개월이 지난 12월 2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박병선 박사를 직지를 발굴 소개한 인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신영석 특파원이 자기가 작성한 기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책임을 명키는 어렵다 이런 건데 직지와 박병선 박사는 그럼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도서관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긴 하지만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도서관 측이 제공한 직지의 흑백 사진 80여 장을 들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왔다. 그래서 이제 공도 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글쎄요, 지금 하여튼 역사라는 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좀 신중히 보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계속 답습을 해오는 거죠. 저부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다른 검증 없이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떠들었다라고 저부터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